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따로 대본을 만들지 않고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원래 펜션에,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방송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 경제 상황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019년도는 이제 쑥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쑥 올라왔죠. 뭐 전반적으로 2019년도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위험이 너무 컸었죠. 근데 2020년도에는 물론 2019년도도 외국인은 한국을 많이 팔았습니다만 2020년도도 똑같은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글로벌 자금 환경도 그렇고 경제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국 비중을 확연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꼭 문재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미국이 지금 가장 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추진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IT 전기전자 생산 기지를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것입니다. 뭐 인도든 대만이든 베트남이든 태국이든요. 근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나라가 일본과 대만입니다. 특히 대만입니다. 그 미국계 업체들은 그 대만계 조립 업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품은 한국 것도 쓰기도 하고 일본 것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 주문을 받아서 이제 제품을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대만만큼 효율적인 업체들은 없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게 호나이 정밀, 뭐 팍스콘입니다. 근데 이제 팍스콘 사장이 친중적인 성향이 강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뭐 어쨌든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한국에서 이제 비중을 줄이고 대만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8년도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때만 해도 대만이 뭐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좀 고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IT 쪽에 있었는요. 근데 이제 IMF를 거치고 미국이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지분을 많이 누리고 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을 많이 키워줬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실은 대만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왜? 대만에서 돈을 빼서 한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1998년도 미국에 가보면은 이 삼성전자 TV는 월마트에서 한 50불짜리 제일 구석에 조그만 거 한 13인치짜리 그런 거 굴러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중국산 싸구려 TV 정도죠. 그런데 미국계 지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메이저 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LG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뭐 그 시기에 이제 대만에서 자본을 많이 빼서 또 한국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그건 꼭 문재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IT 생산 기반을 뜯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 칼자루는 사실 대만이 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델 컴퓨터, 그다음에 뭐 HP, 휴리패커드, 애플 뭐 다 전부 대만 업체를 통해서 중국 내부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이동시키는 거죠.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를 전략적인 위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길들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좀 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대만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전 배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만과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어쨌든 한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혹자들은 뭐 기관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혹은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있던 자금은 사실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위험 요인이 훨씬 크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은 그대로 부동산에 있거나, 혹은 또 부동산에 있는 자금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떤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벤처, 뭐 바이오테크 이쪽도 코스닥 쪽이라 해는 이쪽도 뭐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관이 순매수 비중을 높인다는데 돈이 없는데 그 장사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이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기가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 선진국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을 누가 결정하냐 하면은 결국은 전통 기업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 산업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바이오텍이든 뭐 IT든 이 벤처 스타일의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국가 경제가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은 전통 산업들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처럼요. 문제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저 미국, 독일, 일본,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 뭐 건설, 각종 소비재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데 물론 금융 서비스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놓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탄핵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만보다 확실한 우위가 있었던 게 어떤 것입니까? 대만은 IT가 국가 산업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조선도 강국, 기계류, 원자력 발전, 자동차, 철강, 그리고 소비재, 심지어 이제 엔터테인먼트, IT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고 튼튼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저 글로벌 다크호스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실은 원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원전을 취소시키고 난 다음에 이 전기세가 글자 그대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이탈하게 되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반기업 정서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미, 반일 추세, 모든 게 다 공통적입니다. 반기업 정서가 고조되고, 좌빨이 넘쳐나고, 에너지 산업,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리게 되니, 이제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떠나는 거죠.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떠다나 보면은,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은 전통 산업들이 공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어느 한 군데가 보면 통통 이렇게 비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국민 세금, 보조금으로 지금 이제 메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통 산업이 먼저 성숙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IT, 전기전자 이런 벤처 쪽이 이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함께 고도화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IT 쪽,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그냥 몇 발짝 앞서서 날아가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뒤따라가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게 거의 지금 한 3년 정도 되고 거기다가 반미 정서까지 가세하니 이제 투자 자본들도 철수를 하게 되고 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시기에 벤처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벤처 투자의 속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같이 전통 산업들이 탄탄하게 굳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전통 산업들이 탄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P&G 같은 걸 또 올려보면 됩니다. 자동차나.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다가 이제 수익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수익금들이 이제 모이면서 잉여 자본이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본들이 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제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1989년에서 90년도에 미국의 소위 이제 실리콘밸리가 뜰 때를 또 올려보면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그 출구가 되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금들, 전통 자본에서, 전통 산업에서 축적된 잉여 자본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탈출하면서 크게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이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잉여 자본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전통 산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거는 좀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가 자체가 잉여 자본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벤처 쪽으로 흘러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에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쪽 업종들이야 1% 성공을 위해서 이제 100을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그 1%의 성공을 위해서 99는 사실은 사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200명의 사람이 있어요. 2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 정도는 전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는 예를 들면 IT로 왔다 칩시다. 이제 벤처 쪽에 종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면 99명이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99명의 알거지가 되어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전통 산업들이 탄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나 뭐 소프트웨어나 뭐 앱이든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소비성 산업이라든가 벤처나 이제 바이오테크 같은 성공률이 극히 낮은 이쪽에 자금이나 인력들이 들어왔다가 하나가 성공했는데 99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 99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전통산업이 붕괴가 되면 걔네들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으로 갈 자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통산업 쪽이 탄탄하게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서 계속 잉여 자본들을 생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골 때리는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유럽 자금, 뭐 중동계 자금도 이제 뒤따라가겠죠. 걔네들이야 미국 따라가니까. 그래서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로 점점 더 이전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은 건전합니다. 그래서 IMF와 같은 위기는 없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점진적인 침체는 계속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지나친 게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다 팔고 잊어버리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개선될 기미가 있느냐? 그것도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지나치게 중국 오리엔티드 되게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걸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동남아시아나 일본, 뭐 미국 쪽으로 향하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함께 뭐 일정 정도 침체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문제인데요. 금리를 이제 내년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펜션입니다. 연금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자 블룸버그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은 그동안 지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2009년부터 금리를 후려쳐서 뭐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쭉 오다가 잠깐 올렸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이 없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연금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발표된 뉴스는 이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갈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은행의 수익성입니다.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은행들이 계속 적자가 쌓이게 되고 이 수익이 나지가 않는 거죠. 뭐 적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거의 뭐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미국, 일본, 유럽 모든 은행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 동시에 이제 또 하나의 심각한 것은 펜션입니다. 연금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금리를 1% 정도 낮추게 되면은 연금에 대한 부담이 20%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줘야 되는 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되겠죠.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1%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미래 후손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미국 뭐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즉 금리 1%가 하락하면은 연금 부담이 20%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을 줘야 되는 기관들의 이 미래에 이제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10%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금리가 2% 내려간다고 생각하시죠. 끔찍한 일입니다. 연금 부담이 40%가 늘어나고 국민연금 같이 연금을 줘야 되는 곳에서는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20%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느 시점에는 되돌릴 때가 됐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늦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묘하게 마크롱이 추진하고 이제 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마크롱 역시 프랑스의 연금이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접근했다는 것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뭐 강압적으로 지금 뭐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만 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롱이 먼저 칼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기에 뒤따라서 스웨덴이 나섰고 뭐 조만간에 독일 뭐 이런 데서 다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카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020년은 뭐 제대로 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해로 봐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증시야 뭐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력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제3세계요, 뭐 아니면 개발도상국들, 한국이라든가 뭐 대만, 중국, 그리고 중국이 이제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 경제적인 걸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국가들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위기로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이 정도로 지속되다 보니까 연금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은 유럽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럽이 가장 먼저 칼을 뽑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행히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야 뭐 영원한 문제고 이제 기업 연금이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뭐 여러분 GE 다 아실 겁니다. GE가 이제 뭐 거의 망하냐 마냐 뭐 뱅크러프트 되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이 중간에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 한 2009년 10년 정도에 이 자기들의 이제 기업 연금, 나중에 이제 퇴직자에게 줘야 될 연금을 모두 픽스드 에셋에 묶어놨습니다. 그럼 채권에만 다 투자했습니다. 주식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지불해야 될 돈은 일정하게 되니까 기업이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고 또 그 이제 누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처참한 재무구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이 픽스드 에셋에 많이 투자한 업체들은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 역시 뭐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을 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게 인플레이션보다도 연금 때문에 금리 인상의 흐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내년 한 2, 4분기 정도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국 주식시장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영원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이제 현재 금융 상황을 뭐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인들이 계속 그거를 막 부랴부랴 막고 있는 거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 주도로 뭐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돈을 찍어서 메꾸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 돈을 찍어서 뭐 금융기관이든 뭐 국영은행이든 혹은 이제 국영기업의 부실을 메꾼다면은 결국은 위안화 가치의 이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위안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지켜볼 주제가 많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